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 보는 인물 산책. 오늘은 박제가 돼버린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0년 4월 17일에 태어난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 서울에서 이발업을 하는 아버지 김영창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2살 때 친부모를 떠나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김연필의 장손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친부모가 따로 있는데도 백부와 백모를 부모라 불러야 되는 점에 회의를 품고 사춘기 땐 심한 방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생부는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가락 3개를 잃은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상은 자신을 친부로부터 떼어놓은 큰아버지도 또 큰아버지에게 아들을 빼앗긴 친부도 사랑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며 놀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기 분열적인 이상의 작품을 논할 때 어린 시절 줄곧 거울을 들고 다닌 때문은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하는 평론가도 있는데요. 큰아버지의 집안은 부유했고 그는 큰아버지의 교육열에 힘입어 신명학교를 거쳐 경성의 보성고등보통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뒤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다녔는데요.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다니는 동안 3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또 성격은 온순했다고 합니다. 2010년 이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월간 문학사상 4월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상의 본명인 김혜경으로 적힌 학적부 원본에는 성질, 온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건축과 63명 가운데 23등으로 입학을 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내 1등을 차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월간 문학사상은 학적부와 함께 이상의 아버지 김영창 씨의 제적등본 그리고 졸업사진 사진첩 등도 공개를 했습니다. 졸업사진 사진첩에는 보고도 모르는 것을 폭로시켜라. 그것은 발명보다도 발견. 거기에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상.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의 필명 이상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이를 보면 이상이라는 필명을 경성고등공업학교 시절부터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필명은 이상의 친구였던 화가 구본웅에게 선물로 받은 화구 상자에서 연유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 상이 오얏나무 상자를 뜻한다 이렇게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상과 함께 경성고공 건축과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13명, 그중에 한국인은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도 중도 탈락해 이상은 건축과 졸업생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요. 1929년 이상은 수석 졸업을 하면서 특례로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취직을 합니다. 이상은 조선건축회 정회원이 됐는데요. 그의 조선건축회 가입 소식은 1929년 10월에 발간된 조선과 건축 제5호에 나와 있는데 김혜경이라는 본명과 함께 주소는 경성부 통동 154번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건축기사로 근무한 첫 해에 조선건축회지, 조선과 건축의 표지도안 현상 모집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표지그림 디자인 현상 공부에 2편의 표지화를 응모했는데 1등과 3등에 동시에 선정이 됐고요. 1등 당선장인 그의 작품은 1930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선과 건축의 표지화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건축기사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던 이상. 그러나 그의 운명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상 시인의 삶을 이어갑니다. 26년 7개월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이상. 그의 짧은 삶은 극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삶과 문단 활동은 객관적으로 서술되기보다는 과장되거나 또 어느 정도는 신비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문단 진출 과정, 특이한 행적과 여성 편력, 도쿄에서의 죽음 등은 불행한 천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에 담긴 기호적 표현의 모호성, 그리고 통상적 규범을 넘어서는 언어의 비문법적 결합과 의미 해체, 의식의 흐름에 대응하는 단절적인 산문적인 진술. 그의 문학은 대부분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학과 내면 세계는 세기의 천재라는 그 천재성에 가려져 상당 부분 오해되고 있다는 평론가들이 많은데요. 그의 작품에는 본문보다 훨씬 많은 해석과 주석이 붙고 그가 살았던 짧은 삶에 대해서도 수식과 설명이 수없이 이어집니다. 시대의 천재로 불리기도 하고 또 전위적인 실험주의자로 불리기도 하는 이상. 추측하건대 그는 고독하고 또 고립된 내면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엘리트 건축기사로 시를 즐겨 썼던 그는 폐질환을 앓았고 또 유흥가 여성들과 동거까지 했습니다. 이상은 1933년 3월 각혈로 총독부 건축기사직을 사임하고 백천온천으로 요양을 떠났다가 기생 금홍을 만나게 되고 서울로 올라와 금홍과 함께 다방 제비를 운영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폐병에서 오는 절망을 이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종로에 차린 다방 제비에 문인들이 드나들면서 1934년 그도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에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소설가 박태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사파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5년 다방을 폐업하고 카페 스루, 다방 무기 등을 개업했지만 경영에 실패하고 친하게 지내던 화가 구본웅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창문사에 취직을 했지만 얼마 안 가 퇴사를 합니다. 서울의 로트렉이라 불리던 화가 구본웅은 절망과 불안을 열정과 광기로 분출한 화단의 기형아로 불렸는데요. 1906년에 태어나서 1953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상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둘은 어릴 때부터 경복궁 서쪽 동네의 이웃해 살던 신명학교라는 초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상의 전기를 담은 여러 책에서 구본웅과의 극적인 교우 관계를 다루고 있고 시인 고운의 이상 평전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꼽추 구본웅은 그의 문학적 취향과 함께 파리 물랭루즈의 난장이 화가를 방불케 하고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 비유되기도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둥근 안경을 쓰고 예리한 감각과 후덕한 입술과 함께 스폰서 기질을 가진 그는 이상과 동세대로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상은 특이한 동성애적 우정을 가지고 그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이상보다 구본웅이 4살이 많았지만 꼽추에다 몸이 약해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다 하는 바람에 이상과 같은 반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본웅을 따돌렸지만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 항상 외롭고 우울해 보였던 그가 바로 김혜경, 이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그리고 건축기사에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변신한 이상의 이야기,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의 삶을 이어갑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상과 화가 구본웅의 관계는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상이 구본웅에게 계속 존대를 하면서 4년 선배로 깍듯하게 예우를 했는데요. 뒷날 구본웅의 배다른 여동생 변동림이 이상과 결혼까지 한 아주 대단한 인연이었습니다.
변동님이 폐병 환자인 6살 연상의 이상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구본웅의 계모는 이를 극구 말렸습니다. 그녀는 이상의 동경으로 갈 때 구본웅이 이상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묵인했지만 이복 동생인 변동님이 이상과 함께 동경 유학을 떠나는 것을 극구 반대했죠. 뒷날 이상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변동님은 수화 김환기 화백의 본 부인을 내쫓고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만 다시 오늘의 주인공 시인 이상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의 작품 중에는 기이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이란 잡지에 1930년 2월호부터 12월까지 기고한 12월 12일이란 작품은 후일 문단의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상의 생년월일이 1910년 9월 23일, 12월 12일을 집필한 1930년 2월에는 그의 나이가 만 19세 4개월 남짓한 무렵으로 조선 총독부에 건축기사로 임명된 지 11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발간하는 종합전문 월간지에 9개월에 걸쳐 12 이런 육감친한 우리 욕설을 숫자로 위장한 그의 담력과 기발함이 아주 놀랍기도 한데요. 한글과 그 발음을 전혀 모르던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관리들은 이 12라는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를 했고 이상은 후일 구본웅을 비롯한 자신의 친구들 몇 책에만 이 12.12의 본 의미를 살짝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원래부터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 그의 생각과 울분을 상징화하는 기법을 많이 활용한 작가였습니다. 지성과 해학과 풍자로 일제를 비하하거나 야유하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패는 나의 최후의 칼이다 라고 했던 이상. 다방과 카페 경영에 실패하고 연인 금홍과도 결별한 이상은 1936년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의 편집을 맡았지만 1집만 낸 뒤 그만두게 되고 조광이란 잡지에 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날개를 싣게 됩니다. 그와 함께 다방 제비를 경영했던 기생 금홍과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 소설에서 이상은 현실과 소설 사이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루는 나는 이유 없이 금홍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가장 익숙한 구절일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날개는 아주 자전적인 소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정신병자의 작품으로 오해됐지만 평론가들에게는 천재 작가로 칭송되었던 이상. 그는 난해하고 심리적인 작품을 남긴 초현실주의 작가로 우리 문단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죠. 천재 이상을 둘러싼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 풀어가겠습니다. 이상의 문학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야 적극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의 탄생 100주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연구가 계속됐지만 여전히 이상의 정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19세기를 거부한 반전통주의자였다 이렇게 지목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시가 192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났던 신감각파 시운동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또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이상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시인이 된 이후에도 유화를 비롯해 삽화 또 표지 디자인 등을 계속했고요. 시 속의 회화적인 측면을 반영시키기도 했죠. 과학을 통해 이 기하학 숫자와 기호를 시 속에 끌어들였던 전위적인 문학가인 동시에 미술과 또 건축가로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는 낭만적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게 바로 이상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소설 날개의 첫 구절입니다. 시인 이상에 대한 기괴한 이미지는 날개의 이 첫 구절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절망뿐인 암울한 식민지 시대, 경성 모더니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던보이 이상, 예술 지상파 구본웅 등과 함께 흰 양복에 백단화에 스틱을 휘두르며 경성 뒷골목을 다니던 모더니스트 이상. 그를 아는 사람들이 묘사한 그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동굴 같은 방, 창백한 얼굴, 봉두남발의 머리, 장대같이 뻗친 수염, 보헤미안 넥타이, 파이프 담배, 또 황색의 멜랑콜리가 흘러넘치는 이상하게도 노랑이 범벅된 자화상, 현란하게 매혹적인 위트와 패러독스, 자유연애와 더불어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고 떠날 것 같은 표표한 모습. 시인 이상이 남긴 그의 개인 신화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근대 문인 중 이상만큼 개인 신화에 매몰된 시인도 드물고 또 그만큼 스캔들로 치장된 작가도 드뭅니다.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선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또 입체파, 미래파 등 근대성의 총화였던 반면 누구보다도 근대의 고뇌와 슬픔, 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근대성의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맏아들로서 가난한 부모님께 생활비를 충분히 못 드리는 괴로움에 고통받고 또 정조가 의심되는 신여성 아내의 비밀에 괴로워하던 19세기적 이상의 모습은 작품 속에 엄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끼어 졸도하려드는 무례한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 또 수필가이자 화가, 사파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그는 요즘 말로 하이브리드 예술가였습니다. 소설을 시처럼 또 수필을 시처럼, 시를 의료 진단서처럼 썼고 시에 그림이나 기하학적 토형, 숫자판, 인쇄 기호 등을 도입해 타이포그래피 등을 실험했죠. 이상의 예술이 난해하다는 느낌을 주는 건 이런 언어와 회화, 언어와 기하학, 또 물리학, 숫자, 고유어와 외래어 등이 혼합된 이 잡종성의 하이브리드 텍스트로 당대 독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를 사는 21세기 독자들에게도 미적 충격을 주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합니다. 얼굴이 유난히 희고 머리가 비범했던 잘생긴 미소녀는 훗날 난해한 근대주의 문학의 표상처럼 돼버렸는데요. 그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든 데는 28년밖에 안 되는 그의 짧은 생애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시인 이상, 그의 본명 김혜경은 바다같이 큰 벼슬을 하라는 뜻으로 해경이라 지었습니다. 만으로 2살 때 친부모 슬하를 떠나 백부의 집에 양자로 가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밑에서 살게 됐는데요. 소년기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큰아버지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가 쓴 것처럼 너무 많은 아버지와 너무 많은 나. 이후 이상문학의 주요 모티브가 됐는데요. 유교사회에서 이러한 아버지들의 장손에 대한 너무 많은 꿈이 어린 혜경에게 질식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억압을 완화하고 또 해소시켜줄 수 있는 모성적 존재에 대한 결핍을 늘 품고 살았는데요. 고교 졸업 당시 이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후 여러 작품 속에서 자신의 필명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벌입니다. 한자의 뜻이 각각 다른 동음 이의어, 이상이라는 수많은 이름.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쓰면서 그는 이름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 본질과 상관이 없고 인간 주체란 상대적인 우연의 조합일 뿐 결국 본질은 없다라는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전방위 예술가 또 경성을 누비던 모던보이 이상은 불행하게도 요절하고 맙니다. 1936년 6월 변동림과 혼인한 뒤 일본 동경으로 건너간 이상은
1937년 사상 불온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도쿄 니시칸다 경찰서에 유치됐지만 병보속으로 출감을 하고, 그렇지만 지병인 폐병이 악화가 되면서 향년 만 26년 7개월에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해는 화장을 해 경성으로 돌아왔고요. 같은 해에 숨진 친구 김유정과 합동 연결실을 하며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치가 됐지만 나중에 유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년의 이상은 술과 여자를 즐겼다고 하죠. 동료 문인이자 그와 친했던 박태원은 이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여자를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였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진 않았다 라면서 이상의 죽음은 이름을 병사에 빌었을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일종의 자살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의혹이 농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로는 소설가 김유정, 소설가 이석훈, 시인 김기림, 소설가 박태원, 아동문학가 현덕, 소설가 안혜남 등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김유정이 이상보다 한 달 먼저인 1937년 3월 29일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와 함께 합동 연결식을 하게 됩니다. 문학사상사에서는 이상문학상을 1977년 제정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2008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개간 시와 세계가 이상시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언어의 귀재 이상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12월 12일을 비롯해 단편 지도의 암실, 휴업과 사정, 지주회시, 날개, 동해, 종생기, 환식이, 단발, 또 이렇게 봉변기 등이 있는데요. 이 소설 등의 주인공 나의 삶은 작가 자신의 실제 삶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비평가들은 추측합니다. 이상의 시와 소설은 당대 독자층에게 하나의 스캔들처럼 파문을 던졌을 뿐 당시 현실의 모순에 대응해 직접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죠. 그의 예술적 재능과 문학적 상상력 역시 그 전위성과 감수성을 이해하고 인정한 몇몇 지인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수긍이 됐습니다. 1930년대를 전후해 세계를 풍미하던 자의식 문학 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인 동시에 초현실주의적 시인이었던 그의 짧은 생애, 오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